자, 문학 개념의 끝 18번째. 이번에 소설 두 번째. 드디어 시점이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죠. 소설에서 개념으로 묻는 거는 시점이랑 보여주기 말하기밖에 없어. 보여주기 말하기 앞에 잠깐 나왔죠.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시점하고 간접, 직접 제시.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소설의 개념은. 서술상의 특징 묻는 게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됐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인칭과 3인칭. 1인칭은 서술자, 그래 시점이라는 말 자체가 서술자의 위치와 시각이야. 서술자 위치와 시각이라고 했을 때 위치가 1인칭은 작품 안에 있습니다. 3인칭은 작품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1인칭 소설은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으니까 누가 등장한다?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1인칭이야. 3인칭은 당연히 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못하겠죠. 됐니? 그 다음 이 1인칭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주인공 시점이랑 관찰자 시점이야. 자,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진짜 쉽게 말해서요. 나가 주인공이니 나가 관찰자니 하는 거야. 나가 등장하긴 하는데.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은 작품 속의 주인공이 자기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됐습니까? 자, 주인공의 내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공의 내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주인공 시점일 때는. 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지. 맞습니까? 그런데 관찰자 시점에서는, 자, 여기서 조금 심화해 볼게요. 자, 관찰자 시점에서 나는 내 눈에 비친 세계에만 다루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의 내면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3초 드릴게요. 나의 내면이 드러난다. 맞아, 틀렸어? 맞죠? 나의 내면은 드러날 수 있다고. 하지만 뭐는 드러날 수 없어? 주인공의 내면은 나타날 수가 없어. 알 수 없잖아. 이해되니? 2차 이점. 이렇게까지 내면 굉장히 심화해요. 나의 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생각은 나올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내 눈에 비친 것만 얘기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다. 나가 주인공이 아닌 거야. 주인공 친구가 나은 거야. 자, 1인칭 주인공은 독자에게 친근감, 신뢰감을 준다. 그 다음 주인공 시점보다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다라는 말, 객관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참고서에 따라서는 오직 3인칭 관찰자만 객관적이다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학교 설명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관찰자 시점을 객관적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3인칭만 객관적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3인칭 역시 관찰자 시점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건 전지적으로 두 개 또 나눴는데 일단 큰 틀에서 전지적 작가랑 관찰자로 볼게요. 똑같습니다. 1인칭 관찰자처럼 3인칭 관찰자도 뭐만 보는 거야?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만.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없다? 인물의 내면이 나올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니? 전지는 역시 내면이 나오는 거겠지. 됐니? 그래서 심리를 몰라요. 심리 모름. 뭐만 외향이나 행동, 성격 심리를 간접 제시한다. 자, 앞에서 배운 거 생각해봐. 외향이나 행동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외향이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과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걸 뭐라 그랬니? 보여준다. 보여준다. 뭐? 보여주기. 그럼 관찰자 시점에서 말하기가 가능해? 불가능해? 말하기를 못하겠죠. 내면을 알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아까 얘기했죠? 관찰자는 객관입니다. 기억하세요. 객관까지.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완전한 전지적 작가 시점,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 다른 말로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소설이 있고요. 인물들이 있어. 여자, 친구도 있어. 내가 서술자야.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면 원래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바라보는 거야. 속마음까지 다 알아. 맞죠? 이게 완전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래서 이 서술자가 오기미도 알고 정례 모친도 알고 인물 한 명에 한 명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완전한 전지적 작가 시점,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런데 지워져라. 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냐면 이 한 명을 통해서 서술자가 이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그러면 서술자가 나타낼 수 있는 내면은 얘밖에 없어요. 얘 내면만 나와요. 얘들은 마치 관찰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선택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보다도 죄송해요. 천천히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 특정 인물의 시각.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서술자가 화산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는 거거든. 되니? 물론 기초예요. 기초예요, 여러분.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김쌤이 맨날 얘기하는 건데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해서 기본이래.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선택지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 볼게요. 서술의 속도감이란 말은 요약적 제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약적 제시. 예. 그는 30년간 서울에 살았다. 30년이란 시간이 단 한 문장으로 나왔잖아. 그죠? 이런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하고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는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다. 행동을 보여줬죠. 이러면 서술의 속도는 느린 거예요. 이거 앞에서 말한 말하기 보여주기랑 연결할 수 있겠죠. 결국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말하기를 의미하는 거야.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보여주기. 보여주기를 하면 속도가 느리다. 알겠죠? 그래서 속도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꼭 말하기 보여주기 아니라 분위기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도망가는데 쫓아가고 이런 건 되게 속도감 느껴진다 하거든 또. 그거는 맥락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전환된다. 빈번한 장면 전환. 장면이 바뀐다는 건 결국 배경이 바뀌는 건데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됩니다.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이 바뀌는 걸 장면 전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빈번한 되게 애매한 말이지. 그죠? 빈번한. 얼마나 자주 바뀌어야 빈번한인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다양한 이런 건 안 애매하다 그래서 왜? 다양한 하면 몇 개 나오면 된다고. 2개 이상 나오면 돼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여 하면 2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돼요. 근데 이 빈번한 장면 전환은 장면 전환을 몇 번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2번? 3번? 한 3번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얘는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서술의 초점이 바뀐다, 시점이 바뀐다 다른 얘기입니다. 보세요. 서술의 초점이라는 거는 서술자를 말하는 거야, 인물을 말하는 거야. 생각할 시간 다시 드릴게요. 3초 생각하세요. 서술의 초점이라는 거는 서술자를 말하는 거니 인물을 말하는 거니 인물을 말하는 거지. 그죠? 서술의 초점이라는 거는 인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술자가 바라보는 인물이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시점이 바뀐다는 건 누가 달라지는 거야? 서술자가 달라지는 거야. 맞죠? 원래는 1인칭이었는데 3인칭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시점이 바뀌는 겁니다. 보통 액자식 구성에서 많이 나와요.
액자식 구성에서 시점이 바뀌는 경우, 시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거나, 초점이 바뀐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물이 바뀌는 겁니다. 구별하세요. 서술의 초점이 바뀐다. 그 다음 서술자의 직접 개입, 중요한 거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시입니다. 그럼 편집자적 논평은 시점이 언제일 때만 가능한 거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소설에서 많이 나오겠니? 고전에서 많이 나오겠니?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게 뭐야?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현대소설에서는 잘 안 나와요. 됐니?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고전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 됐죠? 그래서 서술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개입하는 거. 지금 예문은 현대소설이거든요.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늙게 하는가 정도. 누구의 생각이야? 인물의 생각이니? 알 수는 없다, 그죠? 인물이 말했을 수도 있네. 그게 아니에요. 이거 서술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서술자가 하는 말이야. 서술자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고전에서는 어찌 뭐뭐 하랴, 앞에서 한번 했죠? 어찌 뭐뭐 하랴 하는 식으로 서리법의 형태. 의문형이라고 할까요, 그냥? 의문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춘향이 매맞는 장면을 보면서,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매맞는 장면을 보면서 어찌 우리 춘향이 불쌍하지 않으랴, 산천 초목이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이거는 의문형이 아니구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전소설을 읽을 때 항상 제가 두 가지 체크하라고 한 게 추가로 좀 얘기할게요. 고전소설 읽을 때 읽으면서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가, 하나는 편집자적 논평이고 하나는 뭐였니? 하나는 뭐라 그랬어? 전기성. 얘는 읽으면서 나오면 바로 밑줄 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선택지에서 이게 쓰였다라고 했을 때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알겠죠? 꼭 체크하십시오.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개념의 끝이 납니다. 됐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